안녕하십니까. 연세 이 100주년 기념홀 그리고 온라인 참석자 모든 분들 지프 2025 2일차에 오신 것을 환영드립니다. 저는 고정규라고 합니다.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00주년 기념홀에서 이 사회자 역할을 맡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의 테마는 행동할 시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격차 해소입니다. 우리의 공통의 책임, 시급성을 이해를 하고 함께 행동을 함으로써 보다 평등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글로벌 도전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단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국경을 넘어서, 분야를 넘어서, 섹터를 넘어서 협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분들, 정책 입안가들, 사고의 리더분들, 그리고 변화를 이끄시는 분들을 모시고 지프 2025는 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내놓고자 합니다. 파트너십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 그치지 않고 행동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훌륭하신 발표자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만들고 이 협업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모든 분들께서 저희 이제 첫 번째 세션을 고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첫 번째 세션은 굉장히 특별한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세션의 제목은 구조 개혁 세션, 경제 격차 해소입니다. 그래서 윤동섭 연세대학교 총장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장 역할을 해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세계은행 12대 총재신 짐용 김 총재님 그리고 한국은행 이창용 은행장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President Yoon. 이른 아침에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모든 참가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님과 세계은행 김용 전 총재님을 모시고 GIF 2025 Great Minds 특별 대담을 진행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세대학교 총장으로서 세계적인 석학들과 함께 우리 시대의 중요한 이슈를 논의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며 동시에 시대적 사명감을 느낍니다. 두 분께서는 미국 대학원 시절부터 각별한 인연을 맺어 오셨고 이후에 아마 워싱턴에서 IMF에 재직하실 당시에 두 분의 친분이 아주 더 가까워지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어진 두 분의 인연이 글로벌 리더십으로 확장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깊이 있는 대담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을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GIF 2025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사회적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대담에서는 구조개혁과 경제적 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대학 교육과 연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분의 깊은 통찰이 실질적인 실천 방안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와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과 의사이자 교육자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단이 먼저 올바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용 총재님과 김용 박사님께서도 아마 쉽게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진행은 편의상 첫 번째로 우리 이창용 총재께서 키노트 스피치를 해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김용 전 총재께서 스피치를 해주시고 세 번째 발표를 마치시면 같이 대담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Sustainable Challenges in Korea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총재님 감사합니다. 네. 총재님 영어로 안 하실 줄 알았으면 저도 영어로 안 하고 했었는데 얘기는 영어로 먼저 좀 하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연세대학교에 오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이렇게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 포럼에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연세대학교 윤동섭 총장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 그리고 이번 행사를 주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선배님이시기도 한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님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워싱턴 DC에서 과거에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수년에 걸쳐서 G2를 통해 많은 글로벌 리더들과 국제기관들, 기업 그리고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어떻게 SDG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해 왔습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님의 리더십 하에 진행이 되는 이 포럼을 통해서 오늘날의 지속가능 도전 과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한국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사람들이 한국은행 총재가 조금 역할을 넘어서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SDG를 오늘날 논의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현재 이러한 지속 가능성의 논의에 있어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성이라는 도전 과제는 우리 경제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은행 총재여서라기보다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이 사안에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지속 가능성은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이 발표를 통해 저는 한국 경제에 중요한 두 가지 이슈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후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출산율 감소와 인구 고령화입니다. 이런 인구적인 현상은 한국에서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에서도 공감하는 바 인간 활동으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탄소 감축을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에서는 탄소 저감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수출 중심 경제이며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 저감 정책을 펼치고 환경 규제를 강화하게 된다면 이런 수출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급한 탄소 저감을 하면서도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 또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한국의 탄소 저감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하지만 기후 변화라는 것은 단지 이 수출 산업의 관점에서만 보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후 변화는 우리 모두의 일상에, 우리 모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미 점점 더 여름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폭염과 홍수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우리에게 익숙했던 과일과 야채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여름 날씨가 꽤 예측 가능했습니다만 이젠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LA에서 대규모의 산불 피해로 큰 피해가 있었는데 한국의 경우에도 그런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먼 미래의 문제 혹은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영향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대기 품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BIS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방문을 했습니다. 한국은 겨울이었지만 남아공에 가니까 여름이었고 굉장히 날씨가 좋았고 또 선선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공기가 깨끗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인천공항에 오자마자 두통을 느꼈습니다. 물론 경제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이메일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에 연결하자마자 이메일이 쏟아지기는 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대기질이 나쁘기 때문에 제가 두통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최근 한국의 대기 오염은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워싱턴 DC에서 살면서 깨끗한 공기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에 이 폐 건강에 좀 예민해진
사람으로서 저는 이 차이를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상황이 개선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세먼지 문제도 존재합니다.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대기 오염의 비용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난 15년에 걸쳐서 아토피 그리고 알러지성 비염 환자의 수가 2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사병 환자들도 거의 4배 정도 늘어나서 4천 명 정도가 됩니다. 기후 변화로 우리의 건강이 직접 위협받고 있으며 공중 보건에 관련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고 또 온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최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국지성 집중호우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잘 사는 강남역 주변이 심각한 호우 피해를 봄으로써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이 비싼 주거 지역의 비싼 차들이 물에 침수되는 이런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약 500mm 정도의 비가 13일 동안 집중적으로 내리면서 지하차도가 무너져서 14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마치 태국이나 남미에서 내리는 그런 국지성 호우 같은 소나기가 종종 발생합니다. 기상청에서는 이제 시간당 50mm 이상 혹은 3시간에 걸쳐서 9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집중호우라고 정의를 하며 이러한 집중호우,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홍수 피해 약 80%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기상이변은 1970년대 이후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의 하천 댐과 제방 그리고 하수 시스템이 과연 이런 심각한 상황을 제대로 커버할 수 있을지 인프라의 부족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천의 제방의 약 20% 정도는 부적절하거나 아니면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40년까지 한국의 많은 댐, 특히 댐의 절반 정도가 홍수를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후변화 위기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는 인프라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의 식료품 공급의 차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농업 관계자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던 사건이 있는데 제가 사과값 폭등을 하니까 사과를 수입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네, 사실 저는 원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전통적인 이런 그 사과 생산지인 대구나 경상북도에서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알고 보니 이제 사과 생산지가 점점 북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구와 경상북도 지역의 사과 생산량은 3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품질의 사과는 어쩌면 강원도의 이 산악 지역에서만 재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30년 정도가 되면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10년 내에 이 사과를 수입을 하는 것이 논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업도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많이 잡히던 대구가 거의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 이래로 대구의 수확량은 거의 1톤도 되지 않습니다. 조기라던가 멸치와 같은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생선들이 사라지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방어라던가 고등어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따뜻한 바다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업 쪽에서도 어선을 현대화하고 여러 가지 양식 기법들을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해양 생태계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정말 많은 사례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기후 변화는 단지 수출 산업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도전 과제가 아닙니다. 이미 기후 변화는 우리 일상에 영향을 주고 있고 많은 국내 내수 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 변화를 해결하고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급하게 우리가 당장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더 많은 진전을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의 이 녹색
텍소노미, 즉 K 텍소노미가 국제적인 기준과 잘 조율이 돼서 환경 친화적인 활동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탄소 배출 저감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이 탄소 가격이 좀 더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글로벌 평균 탄소 가격은 톤당 약 30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가장 높죠. 톤당 60달러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희 탄소 가격은 톤당 6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가격이라고 하면 기업들은 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그냥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합당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탄소 배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국의 탄소 거래 제도에 대한 구조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점차적으로 이 90%에 달하는 무상 할당을 줄이고 좀 더 강력한 배출 한도를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인 탄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이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금융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금융기관들은 채무 불이행이라던가 부동산 가격 변동에 대한 리스크는 관리합니다만 이 기후 관련 리스크 관리는 새로운 개념으로서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아직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꼬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A의 대형 화재라던가 아니면 호주에서 진행이 되었던 2019년에 6개월 동안 진행이 되었던 산불과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심각한 피해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지적인 기후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가계와 기업들에게 큰 재무적인 손실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들의 안정성이 저해될 것이고 경제 전반에 쇼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적극적으로 기후 위험이 우리 산업과 우리 금융계에 어떠한 꼬리 위험을 주는지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과 함께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함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은행 직원들 또한 연구를 통해 그리고 일상의 생활 습관의 변경을 통해 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생 용지로 만든 명함을 사용을 한다던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또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는 등의 이러한 친환경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자동차 번호에 따른 할부제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지속가능성 도전 과제는 바로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인구 노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출산율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24년에 0.75로 약간 상승했습니다. 2023년에는 0.72였습니다. 물론 작년에 이렇게 약간 합계 출산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매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과연 언제쯤 이 출산율의 하락이 바닥을 칠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희소식이었지만 0.75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인구 구조가 바뀌게 됨에 따라서 경제적인 안정과 사회적인 응집력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좋은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 오염이 줄어들 것이고 에너지 소비도 줄어들고 1인당 GDP도 올라가게 되면서 삶의 질이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관점은 이 사안에 대해서 지나치게 단순화한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0.75라는 출산율은 심각하게 인구 감소를 초래하여 정말 인구적인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OECD 평균 출산율은 1.4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0.75와 1.4는 엄청난 차이라고 보겠습니다. 출산율이 0.75가 된다면 한국의 인구는 50년 안에 5,100만 명에서 3천만 명으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인구의 58%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매년 1.1%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합계 출산율이 1.4라고 한다면 50년 후에 인구가 4,300만 명으로서 오늘날의 83% 수준이어서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두 숫자의 차이에 의해서 GDP 성장률이 타격을 0.4%포인트 정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간단한 계산 이면에 여러 측면들이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줄어들게 되고 혁신과 사업가 정신 그리고 경제 역동성이 사라지게 되면 한국의 장기 잠재 성장률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거의 2% 정도인데 2040년 후반에는 거의 0%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출산율이 0.75로 머무르게 된다면 한국은 결국에는 2050년 이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GDP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상태로 유지게 되면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고 우리 청년 세대 부담이 올라갈 것입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연금, 헬스케어 또 노인 돌봄에 대한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국회 예산정책처의 계산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가 46.9%인데 이 수치가 약 50년 내에 182%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출산율이 이렇게 유지된다면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젊은 세대는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 경제활동 인구 4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습니다만 0.75가 계속된다면 이것이 결국은 50년 내에 1대1 비중으로 정말 크게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러한 인구 변화로 인한 경제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이 우리 사회의 포퓰리즘에 대한 취약도가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장이 정체되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은 세대 간에 그리고 계층 간의 격차가 생기게 되고 정치적인 양극화가 생기게 됩니다. 정치인들과 정부는 포퓰리즘적인 재정 정책, 즉 직접 현금을 지급한다거나 일시적인 복지 조치 이런 단기적인 해소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본이 되는 이슈는 건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결국 재정 비효율을 가져오고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그리고 핵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행동을 시급하게 취해야 합니다. Avoid this falling population. 이렇게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출산율을 어느 정도는 높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인구 하락세를 완전히 역전시키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이 유사한 인구 구조 도전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OECD의 평균 출산율이 1.4는 달성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앞서서 이 1.4와 0.75라는 수치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또 중요한 질문이 왜 한국의 출산율이 이렇게 극적으로 하락하는가입니다. 그 질문은 여러 가지 구조적인 장애가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룬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젊은 한국인들은 요즘 결혼이나 출산을 지연시키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이 사회 내에서의 강력한 경쟁 구조라든가 고용에 대한 불안감, 주택, 아동 돌봄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소수의 고품질 고용을 위해서 심각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커리어 안정성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집 가격이 올라가서 자가주택 보유에 대해서 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재정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에 또 주요 동인 중 하나는 물론 여러 주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만은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은 이 인구가 극단적으로 이 서울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집중도를 다른 35개 OECD 회원국들과 비교를 해봤는데요. 한국의 이런 도시 집중화 현상이
거의 다른 선진국에서는 비교를 찾을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거의 한국 GDP 그리고 인구 그리고 고용의 50% 이상이 서울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그리고 독일의 경우는 5%, 영국의 경우에는 10에서 20%, 이태리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는 20에서 30, 일본은 30% 정도입니다. 한국의 급속한 경제 개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중화된 인프라 건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인재와 기회도 서울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인구가 계속해서 이 수도로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커리어를 찾기 위해서 서울로 오다 보니까 각 지역 경제에서의 활력이 빠져나가게 되고 각 지역 도시에서는 이 인구 소멸 위험에 처해져 있게 됩니다. 한국의 또 경쟁이 심한 대학 입시 제도도 이 서울 인구 집중 현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좋은 대학교들이 있는데요. 연세대학교도 좋은 학교입니다. 이런 대학교의 입시를 보시면은 이런 학교에 입학을 하는 것이 좋은 직장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결혼하는 데도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서울에 위치해 있는 명문대학교의 제한된 자리에 들어가고자 하는 경쟁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강남과 같은 부유한 곳에서는 이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사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이 강남 지역에서 비싼 월세를 내고 살면서 자녀들이 이런 학원에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최근에 이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이 서울대학교 입학하는 경우,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입학생의 한 32% 정도가 서울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 지역에 있는 학생은 전국에 있는 이 학령 인구의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서울대 입학생들 중에 강남 출신, 서울 출신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연대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남구에 있는 학생들이 이 서울대학교 입학생의 12%를 차지하는데요. 그것은 이 다른 지역의 4% 비했을 때 3배 높은 비율입니다. 그리고 이 강남구가 그래서 이 명문대학교 입학에 있어서 강남구로 이사를 가는 것이 거의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서울 지역의 인구 밀도가 더 높아가게 되고 집값도 올라가고 또 출산율 위기도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학교 입학 시스템은 정말 굉장히 경쟁적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삶의 질을 희생해서라도 또 노후 소득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명문대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많은 교육비를 지출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너에게 투자하느냐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모순적인 것은 이렇게 학업 성공을 추구를 하는 것이 이 부모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엄청난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이러한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번아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기에 늦게 되는 기쁨을 빼앗기게 되고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내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세부터 19세 사이에 이 입시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렇게 낮은 출산율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는 인구 구조 그리고 이 과열되어 있는 대학 입시 경쟁 이런 것들이 별도의 이슈처럼 보이지만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것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러한 도전들, 즉 극단적인 인구 감소, 지속되는 마이너스 경제 성장, 그리고 사회 긴장 고조, 그리고 젊은이들을 위한 기회 감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국은 결국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티핑 포인트까지 몰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이슈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시급성을 가지고 과감한 행동을 통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 허브 도시를 육성을 하는 것이고 또 대학 입시에 있어서 그 지역 비례 입학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인구가 정말 서울 수도권에 집중을 하면서 정부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해서 지역에 비례하게 어떤 대학 입학을 하게끔 하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를 했는데 근데 취지는 좋았지만은 너무 많은 수의 중소도시를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모든 지역별로 균등하게 배분해서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는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육성된 중소도시들이 너무 규모가 작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던가 아니면은 병원 어떤 중요한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기 위한 규모를 달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 공기업들이 이제 지방으로 이전해서 지방을 활성화시키고자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인구가 서울에서 지방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전히 서울에서 살면서 지방으로 나는 출퇴근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이라던가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저희 한국은행의 연구에 따르면은 한 2개에서 최대 한 6개 정도의 신중하게 선정된 지역 허브 도시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부 투자를, 정부 지출을 인프라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보다 소수의 엄선된 지역 허브 도시를 육성하는 데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지방에서도 이 서울과 비슷하게 경쟁력을 갖춘 허브 도시들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가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대학 입시 시스템 관련해서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역 비례 입학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이 입학생들 중에 어느 정도는 이 한국에 있는 여러 지역의 고3 학생들 인구 비중에 맞추어서 할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제 유사한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하게 경쟁적인 대학 입시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균형 있게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대학 입학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조치가 취해질 때 지금과 같은 극심한 경쟁이 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효익이 뒤따를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사회 경제적인 요인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부의 수준이라던가 또 사교육을 받은 수준과 같은 이런 요인들의 과도한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사회 이동성을 강화시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 여러 가지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를 할 것이고 따라서 서울의 집값 안정화라던가 출산율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 다양한 지역에서 학생들을 뽑아 오기 때문에 학생들 안에서도 다양성이 생기고 또 사회 응징력을 키우는 데도 좋을 것입니다. 이 제안은 어떤 정부의 개입이나 혹은 법적 개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국의 선두 대학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학생을 이 학점 중심으로 성적 중심으로 뽑는 것이 사실 가장 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대학교는 또 이미 우리는 지역 비례 입학을 도입했다. 신입생 중에서 한 15% 정도는 그렇게 뽑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정도로 제한된 쿼타로는 이렇게 뽑힌 학생들을 오히려 오명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충분한 영향력을 어떤 인구 변화라던가 또 집값 안정에 있어서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이 지역 다양성을 고려한 학생
입학이 많이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트머스 칼리지의 총장을 재임하셨던 짐용 킴 박사님께서도 아마 이런 제도를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한국의 시험 점수 기반의 입학 제도가 얼마나 글로벌 예외적인 문화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시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주요 대학교에서 보다 리더십을 발휘를 해주면은 이런 또 개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응시자들의 평가를 할 때 이 지역에 골고루 배분되게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 이렇게 되면 오히려 다양한 인재들을 발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험 점수만으로 선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입시 제도는 빠른 암기 능력, 빠른 계산 능력, 빠른 어떤 본문 요약 능력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킬들은 표준화된 시험에서 좀 과도한 보상을 받도록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연하게도 이런 스킬을 갖춘 사람이다 보니까는 이러한 한국의 대학 입시 제도의 수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일주일 동안 어떤 창의적인 에세이를 써야 됐었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런 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명문대학교의 학생들을 보면은 좀 눈에 띄는 공통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반항 없이 주어진 지시를 잘 따르는 그런 특징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유치원에서부터 이런 반복되는 공부를 잘 하고 그리고 IQ는 높지만 그런데 또 그 어떤 일에 그 취지를 묻거나 거기에 도전을 가하는 데 있어서는 또 IQ가 높지 않은 이러한 독특한 특징들이 한국의 대학생들 사이에서 발견이 됩니다. 우리의 주요 목표는 이제까지는 선진국 따라잡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그런 면에서는 각각의 개인들이 어떤 지시를 잘 따르고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 교육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제 글로벌 기술 경쟁의 선두에 있는 국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또 혁신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학들이 이 입학생 평가 기준을 좀 더 다양하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대학 입시 제도가 현재처럼 점수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요인들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국의 현재 인구 구조 변화는 시급한 문제이며 우리의 빠른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개개인의 번영과 행복과 웰빙에 강조점을 둘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청년들에게 친화적이고 또 녹색 지역 허브 도시들을 육성을 해서 기후 변화에도 대응을 하고 또 우리 사회의 결혼과 출산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한국은행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바쁘신 중에도 이 참석하셔서 정말 좋은 발제를 해주신 이창용 총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클라이밋 크라이시스 하는 이야기들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 기후 변화가 정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발표해 주신 우리 아주 쉬운 재미있는 예로 사과각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제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강원도의 산에서나 재배가 될 수 있다는 것, 또 우리의 어떤 그 수산물들의 어종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들만 들어도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변해가고 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고, 우리 이창용 총재님은 이 수도권 집중, 특히 강남 3구의 집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국은행에서 이런 스터디를 하신 결과를 우리의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표현보다는 아주 집중적인 메가시티 개념의 그런 권역을 잘 발전시켜야 된다 하는 주장들을 해오시고, 그게 이제 우리 그 교육 기회에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또 우리 한국에 정말
어려운 집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다 우리 인구 감소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아주 독창적으로 발표를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중에 디스커스 할 때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너무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계은행 총재와 다트머스 대학 총장을 역임하시고 하버드 의대에서 글로벌 헬스 앤 소셜 메디슨의 체어를 지내셨으며 현재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의 바이스 체어맨으로 활동하고 계신 김용 총재님의 말씀을 청하겠습니다. Dr. Kim, the stage is for you. 발표해 주시죠.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장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의 오랜 벗이기도 한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한국의 대학 입시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 성향이나 제 성격을 보면 저는 아마도 한국의 스카이 대학에 못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어릴 때부터 반항심이 컸고 조금 달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교육 관련 문제는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포럼은 저의 선배님이신 반기문 전 사무총장님의 비전에 따라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마 어제 저녁에 만찬에 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제가 세계은행 총재로 확정이 되었을 때 받았던 전화 중에 하나가 바로 반기문 사무총장님의 전화였습니다. 사실 제가 그 전에 한 번 뵌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반기문 사무총장은 언젠가 과연 만날 수 있을까라고 정말 존경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바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1985년에서 1988년도 그 기간에 한국의 헬스케어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연대에서 한국어 학당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연대 동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을 때 전화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로 반기문 사무총장님과 정말 끈끈한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이시죠. 제가 세계은행 총재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분과 함께 좀 아프리카의 어려운 국가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반기문 총장님께서 함께 아프리카를 가는 게 어떨까라고 해 주셨을 때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배님 가방만 들고 따라다니겠습니다. and to give the sense of it. 네, 그래서 정말 가방만 들고 다녀도 영광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가방만 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말씀해 주신 것이 가방 들고 다니는 건 좋지만 돈이 가득 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많은 출장들을 함께 다녔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 도착을 했을 때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유엔의 기록과 역사를 보았을 때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세계은행 총재와 유엔 사무총장이 함께 출장을 간 것은 역사적으로 처음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다양한 국가들을 방문하지만 유엔 사무총장과 세계은행 총재는 따로 다니는 경향이 있었는데 저희는 함께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고 추억이 있는데 이렇게 오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선배님 말씀하시는 대로 선배님 하자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따뜻하고 친절하신 사무총장님은 저에게 진정한 선배셨습니다. 어떻게 글로벌 체계가 작동하는지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10년 동안 사무총장직을 역임한 이후에 우리가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유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무총장님이었다.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총장님과 그리고 총재님 함께 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이창용 총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창룡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이창용 총재님을 40년 전에 만났습니다.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인데요. 좀 다양한 그런 재미있는 흥미로운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흥미로운 내용의 이면에는 정말 놀라운 뜻이 담겨 있다,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은행과 같이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앙은행의 총재로서 무게가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창용 박사님이 총재이신 게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IMF에서도 역할을 하셨고 그리고 경제학자로서 좋은 어떤 훌륭한 관점을 갖고 계셨습니다. 네, 이 국제 결제를 위한 한국은행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금융기관의 총재로서뿐만 아니라 이미 굉장히 저명한 경제학자이십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런 IMF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왜 기후변화에 신경을 써야 하는가 또는 출산율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가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한국은행 총재로서 이창용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도 관련된 많은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총재님의 연설을 미리 받을 수가 있었는데 정말 놀라웠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로서 이런 문제를 다루시겠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무장관 혹은 중앙은행 총재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그리고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G20 재무장관 회의와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참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2012년에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재무장관이나 중앙은행 총재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마크 카니 님은 캐나다의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분이 좀 예외적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경제학자였고 그리고 제가 이러한 G20 재무장관 회의에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여하게 되면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을 때 세계은행의 활동에 대해서 마크 커니 장관님만이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호응을 해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런던에서 이 영국의 중앙은행 총재가 된 후에 했던 연설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 중앙은행 총재로서 이분이 이런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 예를 들면 기후변화 같은 이슈에 관심을 두게 되었을까? 자, 경제학자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은 이 공통제의 비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공통제의 비극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경제학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개인은 이기적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개개인은 다른 사람들이 그룹을 위해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투자는 부족하고 소비는 너무 지나치면서 자원이 고갈되는 이런 공통제의 비극이 기후 변화에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극을 적용을 해서 기후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기후변화는 실제로 지평선 혹은 수평선의 비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후변화의 피해가 끔찍하다라는 것은 누구도 알 것입니다. 모두가 알 것입니다만 사실 미래 세대 비용을 초래하는 것이 기후변화입니다. 현재 세대는 직접적으로 인센티브를 느끼지 않고 고쳐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라는 그런 그 총재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업의 사이클 또 정치의 사이클을 넘어서는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과 같은 이런 기술 관료들은 자신들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집중을 한다는 것이죠. 통화 정책도 주로 2년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금융기관들의 활동도 10년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기후변화가
결정적으로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이 온다면 너무 늦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이러한 중요한 지속 가능성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출산율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한국 국민들에게도 좋은 일이고 전 세계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만약에 총재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무관심하고 그 끔찍한 재앙이 발생하기 전까지 기술 관료로서 그저 기다리고 맡은 임무만 했다면 너무 늦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명확하게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한국은행 총재로서 이런 이야기는 다룰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비판이 사실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사실은 더 많은 중앙은행 총재들이 이러한 이슈를 다루어야 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출산율에 대해서 많은 통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재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방향들이 우리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장기적인 이슈를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Total fertility. 네, 그다음에 이 합계 출산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또 이 아까 제안 주신 개혁 그리고 대학교 입학 제도 변화에 대해서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한국에서 자랐다면 한국 명문대학교 못 들어갔을 것입니다. 제가 어느 대학 갔을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은 만약에 내가 한국에서 교육받고 자랐으면은 내 사고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컸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제가 특히나 다트머스 대학교 총장 직을 맡았을 때 사실 제가 글로벌 헬스 보건 쪽에 포커스를 둔 커리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도 많이 시간을 썼었고요. 그리고 특히 심지어 이 감옥 안에서 결핵을 치료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리서치 위원회 다트머스 칼리지에서 제가 리서치 위원회에서 의장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그때 그 당시에 또 하버드 의대의 시스템과 관련해서 일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고 나서 누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만약에 대학교 총장이 될 의사가 있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그때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럴 의사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어떤 이런 연구를 이제 기업에서 하는 분이 아이작슨 밀런이라고 하는 이 그룹에 대해서 존 아이작슨이라는 분이 그 그룹을 창설하셨는데 그분하고 제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3시간 동안 미팅을 하면서 이 존 아이작슨이라는 분과 미팅을 끝나고 나서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생님은 굉장히 흥미로우신데 그분이 지금 이 일을 귀하가 맡을 것 같진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도 뭐 어차피 뭐 그런 잡을 원하진 않았다. 그래서 상관없습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미 가난한 나라에서 헬스케어를 제공하는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분이 약간 오히려 당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쪽에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나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쩌면은 그쪽에서 선생님께 잡을 드리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리서치 위원회 의장직을 맡아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들은 이야기는 만약에 그 누구라도 여러분에게 어떤 중요한 직장에 대해서 포지션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후보자로서 나를 잘 프레젠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리서치 위원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러한 흥미로운 새로운 사람을 의장으로 모시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화를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 인터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 일생 동안에 세계 빈곤층을 위한 헬스케어 증진을 위해 일을 해왔고, 그런데 어떤 아이비리그 대학교의 이런 조직을 위해서 일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옛날 신문까지 들춰내면서 뭐 그 학교의 학생 신문까지, 그리고 또 다트머스 캠퍼스에서 학생 신문이 사실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 신문까지 가지고 3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우파 학생들이 이전 총장인 존 슬론 디키라는 총장에 대해서 쓴 글도 찾아봤습니다. 슬론 디키 총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PR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에 이 국무부에서 PR 관련 일을 했었고 발표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루즈벨트 대통령의 국무부에서 PR 업무를 하던 분이 이 학교 총장님이 되셨고, 그분이 연설을 하셨는데, 그분이 학생들에게 연설을 할 때 학생 여러분들에게 두 개를 내가 던지고 싶다. 세 개의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다. 그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그분이 이제 국무부에 계셨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이 세계의 최악의 문제가 사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다트머스 대학교에는 남학생들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나쁜 문제들이 전부 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못 고칠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을 또 그분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귀를 읽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하고 인터뷰에 임했습니다. 인터뷰 동안에 제가 어떤 걸 공부를 했고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걸 설명을 했는데, 그쪽에서 저에게 준 마지막 질문이 왜 이 잡을 원하십니까? 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실 제가 이 잡을 원한다고 생각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존 슬로우 디킨 총장님의 이 연설문, 이 글귀를 읽고 나서, 그분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분의 이 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제가 읽고 나서, 그리고 또 특히나 그런데 이제 이 학교 출신의 그 리서치 위원회의 좀 올드하신 분들이 인터뷰에 계셨는데, 제가 이 문구를 거기에서 읊으니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느끼기를, 정말 이 대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대학교의 역할은 더 나은 인간을 함양해내는 거다라고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 대한 염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구나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재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어떤 단일 테스트만 이용을 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저는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트머스에 있으면서 저는 다양성이 있는 학급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적성이라던가 학생들의 사회 경제적인 출신 배경, 또 지역적인 출신 배경, 이런 다양한 학생들이 있는 클래스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앞으로 진출할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팀 웍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저희가 이 바이오 연구팀을 하나 꾸리는 데 있어서 그 팀 안에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멤버로 들어왔습니다. 순수한 생물학자, 또 화학자, 이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팀원이 돼서 같이 연구를 했더니 더 빠르게 혁신적인 솔루션을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것이 이 단일한 시스템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마음의 위안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의 문제, 세계의 도전에 부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총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장님께서 이러한 대학교, 특히 대학 입학제도 변화를 이끌어내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물론 대응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도 제가 한번 되돌아봤을 때, 이 반기문 사무총장님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할 때 정말 시대를 통틀어 훌륭한 외교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님은 정말 그 에너지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교 무대에서 에너지가 끝이 없으시고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대응을 합니다. 기후 변화 그리고 이 군사 외교 정책, 난민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떠안으십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보면 항상 노트를 하고 계십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노트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정신으로 유엔 사무총장직을 역임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신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키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문제들의 세트에 대해서 제가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마무리로 제안하고 싶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이창용 총재님께서도 언급하셨던 문제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도 보시면은 왜 우리가 이러한 장기 이슈를 다뤄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는 이 문제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작년 이후 사실 한국의 자살률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벌써 한 4건 정도 유명인들의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약간 인류학자의 모자를 쓰고 보자면 인류학과 또 사회학에서 아밀드 칸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유명하신 사회학자이신데요. 그분이 자살에 대해서 책 한 권을 쓰셨습니다. 그분의 논지는 자살률이 높은 자살률은 바로 그 사회가 분가되고 있다라는 지표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들을 보시면 한국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지난 25년간 자살률 1위 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 OECD 학자들이 한국에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움을 주었고, 그러나 그들의 제안이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연령과 성별에 따른 자살률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대, 20대, 30대들이 들의 주요 사망 원인이 자살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다른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도 한국의 이런 자살률이 높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C. 네,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은 한국의 경우에는 이 우울증에 걸렸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고 또 우울감을 느끼면 미래가 밝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할 위험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낳을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7.8%가 좀 우울감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치료를 받는 사람은 4.5%에 불과합니다. OECD의 경우에는 거의 66 DDD의 어떤 평균적인 약물 치료 또 우울증 약물 치료 비중을 볼 수 있지만 한국은 이에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 우울증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현철 교수님 혹시 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한 데이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시죠. 내과 의사이기도 하지만 경제학자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원인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이창용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 가능합니다. 사실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흥미로운 그래프라고 생각하는데요. 젊은이들의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의 자살률은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노인들에 대해서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예를 들어 100만 원
마다 그게 늘어나게 될 때마다 특히 노인들을 위한 지출이 늘어날 때마다 100만 원마다 정말 그 비중이 늘어날 때마다 자살률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들의 자살률을 낮출 수 있었다는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이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는 잘 몰랐었던 것이 바로 노인 빈곤율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라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역시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서 거의 65세 이상 인구의 40% 정도가 빈곤선 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65세 이상의 인구 그 세대는 자신들의 부모는 봉양해야 하면서 자신들의 자녀를 교육해야 되는 그런 세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식들을 교육시키면서 자녀들이 부모를 버린다라기보다는 부모를 봉양하기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자살률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한 고독을 느끼는 고독, 외로움에 대한 수치도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연구는 미국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내가 외롭습니다라고 하면 예스에 체크를 하는 이런 설문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의 수명 감소는 하루에 15개 피의 담배를 피는 사람의 수명률 감소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울감을 느끼는 것은 기대 수명에도 타격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면 말이죠. 한국에서는 고독사라는 이런 용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동참하고 있는 하나의 기관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리오 해완 CEO님이 저 뒤쪽에 앉아 계시고요. 또 장돈선 님도 계시고 인턴도 2명 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 고독사 또 정신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료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1985년에 자살률이 한국의 2배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완전히 반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자살률이 40% 정도 일본의 자살률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가들의 경험을 보면 자살률을 낮출 수 있었다는 그런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정말 기쁘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창용 총재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이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은행 총재로서 일반적이지 않은 행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으로 2년 혹은 10년 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이슈에는 눈을 돌리는 무관심한 이러한 사회에서 저희는 더 넓게, 더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후변화 그리고 출산율의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다루어야 합니다. 한국의 모든 지도자들, 특히 연세대학교와 같은 유수의 대학을 졸업한 지도자들은 이러한 도전과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실존적인 위협을 주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그 어떠한 사회도 이렇게 높은 자살률과 이렇게 높은 노인 빈곤율과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는 사회는 없을 것입니다. 인간 역사상 가장 낮은 그리고 가장 높은 이런 수준이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타격은 느껴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이슈를 한국처럼 다룰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국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정말 불굴의 의지로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고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도전과제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 총재님 너무 좋은 강의를 재미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뭐 한국에 계셨으면 어느 대학에 가셨을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아마 세브란스에서 태어나시고
또 신촌에서 어릴 때 생활을 하셔서 확률은 연세대학교가 제일 높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 말씀하시는 중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았지만 공동체의 비극이라는 것을 설명하실 때 이 이기주의, 사람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지방으로 이창용 총재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어떤 권역을 결정하는데도 지역 이기주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결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먼저 쉬운 질문을 쉽다기보다 필요한 질문을 우리 김용 총재님께 먼저 답을 부탁드리면 이런 이기적인 여러 가지가 인간의 본성이고 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러면 우리 대학 그러니까 고등교육의 본당인 대학에서는 총장님을 하신 경험에서 학생들을 어떤 리더십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혹시 팁을 조금 주실 수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심이 그 각자가 다 자기가 지금 우리 영어로 하면 베스트 인트레스트가 있어서 조율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이게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과거에는 우리가 민주주의가 덜 발달돼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국민적으로 경제 발전이 모든 것을 우선으로 한 가치다. 이럴 때는 굉장히 강력한 리더가 있어서 한 그룹을 희생시키고 다른 그룹을 하더라도 나라 전체로 도움이 되면은 막 강력하게 추진하는 그런 게 있어서 성장도 빨랐는데 어느 정도 선진국이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바로 선진국의 하나의 단점이면서도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이 각자가 자기 이해가 있어서 조율하기가 어렵다는 건 팩트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다만 두 번째는 이제 그럴 때 서로 어떻게 조율하느냐 이거가 큰 솔루션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큰 고민이죠. 뭐 종교적으로 생각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밑을 바라보고 남을 도와주는 마음이 생기는 건 굉장히 좋고 저는 그걸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어떤 면에서 자기의 소명을 생각하고 주어진 그 남도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 종교적인 믿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리더들한테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실제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애타주의적으로 하는 걸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추상적인 얘기고 그걸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정치죠. 사실 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가 참 많은 경우에 이론적으로 명확한데 이해가 서로 다르지만 정치적으로 이것을 조율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으면 그 나라가 그래도 좀 로버스트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오히려 정치가 이걸 더 갈등을 증폭시키는 쪽으로 가면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총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뭐 답을 금방 드리기는 어려운데 우선 추상적으로는 이 이해를 조화시키는 거가 정치 역할이고 그것은 관료 역할이기보다는 정치의 역할이고 그런 면에서는 참 좋은 정치 시스템과 정치에 좋은 인재가 가서 이 많은 갈등을 조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그런 사람을 국민들이 해안을 가지고 우리의 정치인으로 뽑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인 예를 지금 뭐 제가 말이 났으니까 예를 들면 저는 지금 김영수님 말씀하신 자살률이 높은 거 그리고 특히 자살률 중에서도 젊은 아이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노인들의 자살률은 높았다가 떨어지는 거는 지금 제가 한 얘기하고 굉장히 관계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어린아이들이 자살률이 높아지는 건 저희 지금 교육이라는 데서 이런 컴피티션이 굉장히 더 갈수록 세졌기 때문에 그 높아지는 거고 나이 많은 분의 이 자살률이 줄어들어가는 거는 저희가 사회보장 제도가 전혀 없다가 사회보장 제도가 좀 들어오면서 이제 좀 떨어지는 추세지만 절대적인 수준으로 보면 아직도 굉장히 노인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젊은 쪽 이런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해결해야 되는데 교육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도 교수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교수님들은 이거 우리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렇게나 아니라 여러 다양한 사람을 뽑다 보면 그중에 한두 개라도 조금 비리 비슷한 게 생기면 교육부에서 다 감사하고 뒤지고 그냥 학교 난리치고 막 형무소가 그러니까 못해. 그런
막 이런 게서 다 서로를 이유로 못 한다고 그러거든요. 또 교육부도 교육부가 그러면 그걸 좀 자유롭게 놔둬야 되는데 교육부 관련은 또 중고등학교는 다 이미 나눠줬는데 다 갖고 있는 게 규제할 수 있는 게 대학뿐인데 그럼 내 삶을 위해서는 규제를 어떻게 하겠어요? 더 안 놀라고 그러고 뭐 이런 갈등 제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런 갈등이 계속 되는 거고 그 올드에이지 문제만 하더라도 저는 김현철 교수님하고 많이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는 우리 올드에이지에 대한 정부의 복지뿐만 아니라 헬스케어라는 거가 비즈니스가 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병원을 영리기관으로 하느냐 비영리기관으로 하는 거는 여러 사회적으로 인센티브가 막 싸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심각한 문제를 안 가더라도 병원에 환자 보는 거 말고 환자가 되기 전에 있는 많은 노인들에 대한 부양이라든지 이런 헬스케어 비즈니스는 병원과 관련된 사람이 영리사업을 해도 전혀 병상하고는 관계없는 거고 그런데 인센티브도 주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레이버 코스트 줄여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도 데려올 수 있게 하고 뭔가 좀 이렇게 레귤레이션을 풀어주면 굉장히 이런 게 많이 떨어지는데 지금은 우리가 많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다 그 발목을 왜 잡고 있냐 그러면 다 자기 직업에 있어서의 이익을 최고로 프로텍션 하려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저는 그렇다고 뭐 큰 힘센 독재자가 나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해가 이렇게 있는 이런 많은 규제들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융합해주고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답하기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잘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고 궁극적으로 그 어떤 학생들의 교육을 할 거냐 하는 거에 우리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지금 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리더를 만드는 그러니까 더 나은 인간을 함양하는 것이 대학의 목표고 그런 사람을 길러낼 때 있어서 잘 화합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뭐 이런 능력을 가지는 사람들을 잘 길러내는 것이 사회에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겠다. 그래서 앞으로 대학들이 그런 일을 조금 더 힘을 써서 교육에 잘 반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총재님 한 말씀? 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터프한 이슈입니다. 어려운 이슈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저에게 있어서 제가 리더십 코치가 있었는데요. 지난 한 30년, 50년을 돌아봤을 때 저에게 리더십 코치가 있으셨습니다. 다트머스에서 만난 분인데요. 그런데 이 훌륭한 리더의 핵심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분도 사실 리더십의 훌륭한 코치로서 사실 포춘 50대 기업 경영진들에게 교육도 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또 말씀하시기를 훌륭한 리더는 경청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 바로 자기 밑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직접 보고하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잊어버리고 그 중요한 피드백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리더의 역할은 이것을 보고한 사람에게 가서 피드백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걸 개선하고 싶은데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리더의 중요 자질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또 위계 질서, 위계 문화 안에서는 이게 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이 지금 놓여 있는 시기는 지금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시기입니다. 앞으로의 우리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유학 오는 것이 매우 고무적입니다.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많은 유학생들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한국 학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생들을 전 세계로부터 데려오는 것. 또 중요하지만 한국 내에서도 다양한 학생들을 들여오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공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사람들이 이제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사회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화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세계은행에서도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는데 그 피사 점수, PISA 점수 아시죠? 그래서 그게 학생들의 어떤 학업 성취를 전 세계적으로 점수를 매기는 건데 한국은 항상 전 세계 1위 혹은 2위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보시면 많은 물론 희망도 있고 또 높은 자살률도 있고 또 우울감 또 불안감 그리고 인류 역사상 거의 최저치의 출산율 이런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표준화된 테스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 때문에 또 현재와 같은 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이제 누워있기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우리 이제 더 이상 경쟁 안 하겠어라고 하면서 그냥 산에 이 절에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스님들이 불평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제 한국은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분명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필요한 대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을 이제는 중앙은행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또 그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산업의 리더들, 모든 기업의 리더들, 모든 대학교의 리더들, 싱크탱크들 모두 다 이제는 이러한 질문을 직면해야 합니다. 네, 좋은 대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은 아주 경청하는 소통할 수 있는 잘 경청하고 소통하고 화합하고 융합하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길러내는 교육이 필요하고 우선 우리가 대학에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해 볼 때 다양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제도들은 뭐 많이 갖춰가고 있는데 특히 우리 한국은행 총재님께서는 매번 이제 우리 여러 가지 다양한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뭐 지역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제안을 해주신 게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제도에서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누구도 다 공감하는 것은 우리가 다양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뽑아서 최고의 리더로 키우는 게 대학의 역할이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잘 뽑는 제도를 만들 건가? 이거는 모든 대학의 총장들이나 리더십이 고민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잘 해나가고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지만 너무 모시기 힘든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한 가지에 대해서만 더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조금 어려운 대답 토론하기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후 변화가 어떤 은행의 정책에 변화를 줄 정도면 이미 늦은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병도 뭐 치료를 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버리면은 치료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기후 변화나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75라는 것은 상당히 물론 다시 조금 올라가는 경향을 보인다니까 굉장히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버리면 아마 지역의 균형 발전을 계획하거나 이런 것들도 쉽지 않을 텐데 그런 것들을 시간 내에 우리가 늦지 않게 이번에 주제가 Time for Action 지금이 이런 행동을 할 때라고 그러면 그런 결정들을 해 나가는데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해야 된다 하는 거는 뭐 공감을 합니다만 혹시 많은 고민을 하셨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이나 우리가 뭔가 제일 먼저 이런 거는 지금 당장 뭔가 시작을 해야 더 늦지 않다 하는 것을 혹시 레코멘드 해주실 게 있으면 한번 들어보고 맞췄으면 좋겠는데 너무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드린 거면 다른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할 점책이 많은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거 하나를 이순서로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다 풀린다라는 답은 없을 겁니다. 지금 워낙 많은 문제가 다 이렇게 엮여 있고,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뭐 제가 얘기한 이외에도 자살률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저는 하나 희망이 있는 거가, 제가 만일에 1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더 안 받아들였을 텐데, 지금은 저는 우리 국민이 다 그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과거에 굉장히 우리가 빠른 성장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됐던 이런 시스템이 지금은 고통을 주고 있는데, 당장 학교 문제만 해도 저는 예전에는 뭐 이렇게 입시 문제 얘기하면은 아이 그냥 성적 순으로 하면 제일 좋고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저는 90%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한 50% 정도는 그거 정말 고통스러워라고 느끼는데, 왜 그냥 피부로 느끼잖아요. 우리 애가 고통받고 있고 막 이런 게. 그리고 부모도 많은 여성분들이 일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죄 짓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사회에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저는 시기는 굉장히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뭐부터 고쳐줘야 되냐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시퀀스 있고 여러 분야가 있겠는데, 제가 굳이 그래도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는 하나 이 문제를 볼 때 어떻게 접근했으면 좋겠냐 하는 거는, 지금 정책을 볼 때 컨슈머 입장에서 보자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저희가 그냥 쫙 빨리 발전해 올 때는, 경제가 발전되지 않을 때는 생산자가 별로 없었거든요. 물건을 많이 못 만들고, 뭔가 약간 뭐 기존 산업도 있어야 되고 물건도 만들고 뭐 이래야 경제가 스타트가 되니까, 모든 정책이라든지 보조라든지 산업 정책이라든지 뭐 모든 것이 다 생산자 위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생산자들이 하나의 이 이해 집단이 돼가지고, 그 생산자들에 대한 그 이해 집단이 갈등돼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구조적 얘기하는데, 이제 모든 문제를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면, 또 죄송합니다. 대학 얘기를 해서, 대학에 저는 고3한테 너 전공을 평생 할 전공을 딱 선택해서 대학 입시를 보라는 건 정말 크루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자유전공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자유전공 조금 해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가 선택하면 선택해야 되는데, 왜 그거 못하냐? 생산자인 교수님들이 내 학생을 몇 명을 꽉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못 허뭅니다. 똑같은 얘기로 지금 농업, 제가 사과 얘기한 것도, 사과도 소비자들이 많이 먹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입해야 되는데, 왜 못하냐 그러면 농업 사과 기르는 분 입장에서는 정말 어렵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어렵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우리 농업을 보호해야 되고 생산을 보호해야 되고 그럴 때는 그게 맞는 얘기인데, 이제는 소비자도 보호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되고, 그래서 지금 많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어떤 산업을 보호하거나 뭐 할 때 경제가 어려워진다 그러면 대부분이 산업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게 과거 프레임워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지금 짧게 얘기하면 뭐 하나 고친다고 금방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이 순서로 하면 다 해결이 된다, 그런 건 없다. 여러 가지를 다 동시적으로 이해 집단을 고쳐야 되는데, 그럴 때 하나의, 제가 그냥 한국은행 총재로서 이렇게 어떤 정책을 볼 때 제가 하나 새로 삼는 건, 기존에 우리가 막 했던 시스템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는데 그 성공적인 걸 계속 쓰려고 그러면 변화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잊어버리고, 이제는 좀 다른 프레임워크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데, 그 프레임워크는 소비자 위주로 모든 정책을 한번 다시 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좋은 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후 변화의 문제 같은 경우 많은 국가들이, 이 영내에서도 많은 국가들이 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국이 배출하는 탄소에 의해서 영향받는 국가도 있습니다. 제 생각하기에는 모든 개개인들이 책임을 가지고 보다 살기 좋은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서 지금 백종원 박사님 계신가요? 네. 네, 백 박사님. 네, 그래서 백 박사님 여기 계시는데요. 이 사실 제가 이 김현철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데이터를 봤을 때, 이 그 아까 전에 고령층에 대한 복지 비용이 높아지면은 고령층의 자살률이 줄어든다라는 그 단순한 패턴을 봤을 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대화를 시작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자살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을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을 보다 인간다운 삶의 터전으로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기본 접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산업화된 사회에서 이렇게 인구가 급감하는 문제는 한국처럼 극명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전선에서 지금 뛰어야 하지만 총재님께서 주택 문제 이야기하셨지만은 대학교 문제도 있고 교육 문제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이슈들을 우리가 동시에 다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OECD의 아까 출산율 1.4 대비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수십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수십 년 동안에 이 원래 1% 이하였던 출산율을 이제는 1%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적 변화가 가능합니다. 기후 변화 같은 경우는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협조를 해야 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한국에 있어서 정말 시급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일단 대화를 시작해야 그 해결점을 찾아 나가고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이런 훌륭한 플랫폼 만들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논의를 한다고 계획된 시간보다 한 10분을 더 써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이 1등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1등을 하고 있는 우리 자살률에 있어서 하루에 40명의 귀중한 생명이 자살로서 돌아가신다는 것은 정말로 급히 저희들이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곤란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들려주신 이런 지혜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행동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의 논의가 실천과 변화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협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수고해 주신 김용 총재님과 우리 이창용 총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페셜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패널로 그리고 좌장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적인 격차라고 하는 것은 금융 관련 이슈일 뿐만 아니라 교육과 인구 고령화, 자살률 그리고 정신건강과 같은 다른 여러 이슈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10분 쉬고 10시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